네, 안녕하십니까. 25회 기출 우리가 문제 A형 공인중개사 시험 기출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올해는 난이도가 약간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먼저 여러분이 이 전체적인 것을 먼저 본 다음에 그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번 보시는 제1편에서는 총론이죠. 이 총론에서는 보통 우리가 3,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 특성 이렇게 나오는데요. 개념과 분류해서 우리가 3문제가 출제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장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2편 강론이죠. 자, 강론에서는 수요공급이 문제가 한 3,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걸 맞춰서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 문제가 이제 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도 거의다가 이제 문제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문제가량 출제가 됐고, 이 거미집으로 계산 문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 파트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한 문제에서 한 2문제인데, 한 문제가 우리가 계산 문제가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 그 다음에, 강론에서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네 번째가 공간구조입니다. 공간구조 입지론에서 문제가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 2문제 정도 예상을 했는데 나왔고요. 허프라는 데서 계산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 파트가 정책이 한 4, 5문제가 나오는데 요번에는 한 3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6번째가 투자 파트죠. 투자가 문제 비중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에서 7문제, 6문제가 나왔고 계산 문제가 4문제가량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7번째가 금융 파트입니다. 금융도 우리가 6에서 한 7문제가 나오는데 7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LTV와 DTI는 반드시 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개발 파트입니다. 개발에 한 2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관리하고 마케팅입니다. 자, 관리하고 마케팅 한 문제가 배정이 됐고, 관리가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됐다고 이제 봐요. 그래서 이제 이쪽 파트는 여러분이 이제 다시 보시게 되면은 수요 공급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 파트, 그 다음에 투자 금융 파트, 여기 위주로 이제 시험 문제가 거의 많이 출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 평가론입니다. 제3편. 그러니까 이쪽 파트가 이제 평가까지 본다면 한 26에서 7문제? 그 정도. 그래서 25에서 27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3편의 평가론이죠. 제3편의 평가론을 보면 평가 파트는 뭐 6에서 7문제가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론에서는 이제 가치와 가격 이론에서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3방식이죠. 3방식에서 우리가 4문제가량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됐죠. 그래서 2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가격 공시가 많이 나왔어요. 이 가격 공시가 한 문제 정도가 예상이 됐는데 3문제가량 출제가 됐습니다. 많이 된 거죠. 예전보다 그 가격 공시 쪽으로 이제 많이 출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문제의 특이한 거는 뭐냐면, 자, 긍정형과 부정형 골고루 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골고루는 이제 됐는데, 자,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계산 문제가 8에서 11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자, 이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8문제, 11문제가 거의 기출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 박스를 치는 박스형 문제가 있죠. 박스형 문제가 1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번에 난이도가 좀 높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 둘, 셋, 넷, 5파트가 중요한 파트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씩 풀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천천히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이제 풀면서 나가겠는데요. 자, 올해는 난이도가 여러분이 얘기를 좀 들으셨지만은 난이도가 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차피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본서를 철저히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되셔서 점수가 나왔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은 총론 파트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건부지와 나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단 나중에 이제 그 해설집도 나오고 기출문제 해설이 나오니까요. 자, 시간 관계상 틀린 것은 틀린 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3번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죠. 자, 건부지의 가격은 건부간가에 의해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나지와 건부지 중에서는 어때요? 나지는 항상 토지의 정착물이 없고 건부지는 토지의 정착물이 있기 때문에 자,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러면 원칙은 건부 강가가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강가에 의해서 나지 가격보다 낮게, 높게가 아니라 낮게 평가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자, 이 문제를 낸 이유는 감정평가와 연결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을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이 나지와 건부지라든지 후보지와 이행지라든지 필지와 핵지에 대한 우리가 감정평가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금융 파트죠. 그래서 이거는 점수를 준 것 같아요. 출제원이.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상환액을 특정 비율로 증액하여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에 적게 부담하고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부담을 늘려가는 것은 당연히 체증식 방식이죠. 그래서 요거는 점수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셨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래는 이 순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출제위원 쪽으로 이제 저도 이제 항상 학교에 대한 강의도 하면서 출제를 합니다. 하면서 이 자체적으로 이제 보통 본다면 이 기출 문제는 총론 나와야 되고 수요 공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올해 시험 문제는 그냥 랜덤으로 낸 것 같아요. 자, 총론, 금융 막 낸 거죠. 3번이 또 감정평가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혼돈이 오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차근차근히 풀어보신 분들은 아마 전반적으로 문제를 다 맞췄을 거라고 봐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가치와 가격에 대한 것이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 값이 아니죠. 자, 우리가 이 가치와 가격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때요?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불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지불된 금액으로 과거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불된 금액에서 과거의 값이에요. 자, 이 가치라는 게 장래 우리가 편익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장래이익에 대한 편익을 현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바뀌어야죠. 그죠? 그래서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과거의 값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값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요, 무조건 수업 시간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공부하신 분과 공부하지 않은 분은 그 수업 시간 자체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본서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도 얘기를 했는데요. 총론 파트에서는 토지 용어가 나올 수 있고 주택의 용어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이 책에 또 있고, 어떻습니까? 1차만 또 준비하신 분들은 거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철저히 또 하셨어야 되는 거죠. 물론 공법에서도 되지만 우리가 1차 과목에서 하실 때는 이제 책이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간다면, 자, 연립주택. 자, 이거는 옳은 거니까 다 볼게요.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가 아니라 660을 초과합니다. 초과하고 충수가 4계층 이하는 맞죠. 그 다음에 2번. 자, 2번에 다가구 주택에 대한 얘기가 다 맞는데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 어때요? 330이 아니라 660입니다. 660이고요. 이하인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동주택이 아니라 얘는 단독주택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럼 정답은 자, 3번도 틀렸죠. 자, 다세대 주택도 한 개의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330이 아니라 660이에요. 660. 충수도 어떻게 돼요? 5계층이 아니라 4계층 이하라고 배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다주택에 대한 설명을 잘 표현했습니다. 자, 5번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자체는 뭐 염리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 교재로 들으신 다른 분들도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자체가 기본서에 좀 넣긴 그렇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시사성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350이 아니라 300세대입니다. 300세대.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때요? 이 5번을 모르더라도 이 4번만 정확하게 판단하셨으면 정답을 우리가 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면 자,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조합에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자,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염두에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는데요. 자, 첫 번째 가볼까요? 첫 번째 보시면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때요? 자꾸 우리가 이 건설회사가 원가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그 원가 부담이 이제 가중되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원가 이 일반 분양에 대한 분양가가 상승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이거는 수익성을 높이는 거죠. 그만큼. 그 다음에 조합원 부담이 인상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부담금이 인상한다는 자체는 어때요? 자, 요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수익성에 악화가 오겠죠. 악화가 옵니다. 자, 용적률의 할증은 분양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주비에 대한 대출 금리가 하락한다. 자, 그러면 이주비에 대한 그 부담, 이게 줄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수익성은 높아지겠죠.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의 연장. 자, 요거는 원가 부담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은 당연히 악화되겠고요. 자, 기부 체납에 대한 증가. 그러면 요것도 공사 부담이 늘어나니까 어때요?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수익성에 대한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자체는 수익성이 악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가 부담에 대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첫 번째 지문,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지문,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원가 부담이 되니까 우리가 어때요? 여기에 정답은 이제 4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건설자재 가격 상승, 조합원 부담금 인상, 그 다음에 공사기간의 연장, 그 다음에 기부 체납
수요의 증가 이렇게 되는 게 정답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낸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두 몇 개인가를 이제 골라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아파트 시장에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합원에 대한 그 사업성에 대한 수익성 여부를 이제 봐서 부정적인 거를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얘기를 했어요.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니까 우리가 어때요? 수요가 증가되는 요인이죠. 좌측이라는 자체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수요가 되니까 얘는 답이 아니겠죠. 건축 원자재 가격의 하락. 자,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지문은 사회적 인구가 감소한다? 그럼 인구가 줄어요. 인구가 줄면은 그만큼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 됩니다. 좌측 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한다? 자, 이건 주의하실 게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수요량이 변합니다. 쟤는 곡선 자체니까 수요의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공부했듯이.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를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양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가격과 양이 있으면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 게 아니라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니까 양이 늘어난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곡선 자체에 대한 이동이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좀 주의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렇게 보시고 아파트의 선호도가 감소한다? 그럼 선호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감소합니다. 얘 포함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까지 두 개까지 골랐어요. 그다음 대체재 가격이 하락한다. 대체주택 가격 하락, 내수요 감소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대체주택에 대한 어떻습니까? 대체주택이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가 줄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정답이 됩니다. 네,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하락?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금리가 낮으니까.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건 수요가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해서 사회적 인구 감소, 아파트의 선호도 증가 감소, 대체주택 가격 하락, 그래서 3개가 되겠죠. 정답은 3개, 2번이 정답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요 공급에서 문제가 나왔고 충분히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다음은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에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배웠듯이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그 다음에 어때요?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그 다음에 권원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민법에서도 배우시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거는 토지에 독립된 게 아니라 토지의 일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또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토지의 일부를 취급한다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우리가 골라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 8번입니다. 8번도 이제 수요 공급 문제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하며 다른 조건도 동일하다. 자, 그렇다면 자, 요거는 이제 우상향 우하향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공급이 불변이다. 그럼 공급이 불변이면
공급량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럼 수요가 감소했어요. 그럼 수요 감소하면 어때요? 가격도 따라서 하락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가셨어야죠. 자, 그래서 이것도 답만 체크하겠습니다. 틀린 건 1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면 초과금이 나타나겠죠.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수요 감소하면 무조건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어때요? 수요 감소하니까 둘 다 우리가 내려간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것도 무난히 맞췄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수요 공급이 어렵지만은 문제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게끔 주어진 문제라고 전 봅니다. 자, 그 다음 계산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는데요. 계산 문제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만 요거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예요.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0이다.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 얼마냐? 이거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돼요? 2잖아요. 그럼 2배라는 거예요. 그럼 4개의 2배니까 8%가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러면은 가격이 4% 상승했다. 그럼 양을 얼마나 줄겠냐? 이걸 곱하라 했잖아. 2, 4, 8이잖아요. 8%가 감소한 거죠. 그걸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건 계산 문제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그 고시마트에서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음 연도에 이제 2015년도에 준비할 26회 때는 정확하게 제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면요. 기출문제의 계산 문제를 철저히 할 겁니다. 자, 출제원들이 지금 보니까 계산 문제를, 기출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시험장에서 피부로 느끼셨을 때 다른 거, 아까 우리가 7번의 국어 이런 거 찾아내는 건 빨리 찾아냅니다. 그런데 계산 문제는요 굉장히 불안하시고 힘들어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다 보면요 계산 문제는 다 기출에서 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철저히 하시면 계산 문제가 고득점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다음에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말씀드릴 테니까 정답은 일단은 4번으로 체크를 해놓으세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10번 문제는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이제 냈어요. 자, 관리도 이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옳은 것을 이제 보니까 옳은 것은 이제 다 봐야죠. 옳은 것은. 자, 먼저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 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한다? 이거는 당연히 경제적이죠. 경제적. 그래서 자산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자산, 포트폴리오니까 이런 경제적 관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부동산의 관리에서 유지라고 하는 외부적인 관리 행위로 부동산의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이용 계량에 대한 활동을 말하는데요. 항상 현상 유지라는 자체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요. 변화시켰다는 게 틀렸고요. 그럼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건물 관리의 경우는 생애 주기에 대한 비용,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분석을 통해서 초기 투자비와 관리주비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보유 기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총 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는 틀린 지문이 없어요. 그 다음 우리가 시장의 지역 경제라든지 아니면 경제 요인, 수요 공급 이런 것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것들은 이제 하나의 우리가 시설 관리보다는 자산 관리의 업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건물, 설비, 기계, 운영 및 보수, 유지 관리 업무에 대한 것은 이거는 자산이 아니라 시설 관리에 들어가죠. 시설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 파트도 뭐 무난히 공부를 하셨다면은 이거는 뭐 거의 다 맞췄을 거라고 봅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자,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이것도 답만 보겠는데요. 자, 1번이 정답이죠. 자, 이것도 기출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분석해 드릴 겁니다. 40문항 중에서 24문제는 다 기출문제에 다 배정이 돼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우리가 용도에 따라 차등가세를 해야 되죠. 차등가세. 그래서 누진세라는 걸 적용시킵니다. 차등가세. 누진세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자,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왜 역진세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 형평성 효과에 어긋납니다. 주택의 가치에 따라서 차등가세를 해야 되죠.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틀렸죠. 이 또한 기출됐던 지문이 있기 때문에 빨리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12번으로 갑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자, 토지 자원의 배분의 비효율성 어때요? 이 시장 자체가 최적 자원 배분이 안 되잖아요. 시장이 실패 현상이 되겠죠. 부동산 투기 당연히 개입하겠죠. 예방하려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문제 심각합니다. 그죠? 이 없는 사람들이 주택에 대한 주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다음에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의 부족. 기반시설의 확충에 의해서 개입한다는 자체는 공공재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공재의 부족이 생기겠죠. 그죠? 공공재 자체도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특히 저소득층을 주거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소득, 그러면 정치적, 이렇게 해서 사회적 목표 달성에 대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무슨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게 시장에 개입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당연하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받고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자, 13번도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 시 분석할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위험의 통제예요. 그래서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봤을 때 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위험 요소를 찔러서 가장 민감도가 높은 것이 더 위험한 걸로 위험을 통제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로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요거 기출 많이 됩니다. 흡수율 분석이죠. 그래서 흡수율 분석은 우리가 출제를 많이 했었어요. 출제원들이 개발 파트에서. 그래서 우리가 흡수율이라는 자체는 1년 동안이니까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 유량 개념으로서 이건 흡수율 분석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좀 야비했죠. 민감도 분석이 아닙니다. 민감도 분석은 이제 투자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요것은 여러분이 일단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기출 문제를 봤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번으로 갑니다. 자, 임대주택 제도의 정책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든다는 거예요. 왜 힘들다는 거냐면 갑자기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뭐 기본소에 제가 최근 기본소를 안 썼지만은 뭐 그렇다고 그래서 기본소 쓰신 분한테 제가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기본소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대학교 강의를 하지만 임대주택 정책은 정책 자체가 임대료 규제, 보조, 공공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론상이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히 이제 1번 같은 경우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때 임차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어때요? 탄력성이 크다는 자체는 금방 탄력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맞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4번입니다. 4번. 이 4번을 맞히실 분이 이제 있었다는 자체는 시사성이죠. 장기 전세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30년이 아니라 20년입니다. 요걸 냈네요. 20년 범위 내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상적으로 이제
항상 요거는 많이 풀어봤잖아요.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규제할 경우 임대료 부동산의 공급 축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오죠. 높았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이 5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문제를 한 문제씩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장기 전세주택이라든지 희망주택, 행복주택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잖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욕심이 생기면 내년 강의죠. 내년 강의는 우리 기본서를 저도 이제 기본서를 써봤지만은 다른 분이 기본서를 쓰게 되면은 그 기본서를 저 믿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서 외적인 게 나오니까 제가 다른 것들도 우리가 신문지상에 있는 여러 가지 주택들의 새로운 주택들을 제가 프린트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제가 철저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요 30년이 아니라 2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5번으로 들어갈게요. 투자 파트가 아까 우리가 시험 문제가 6문제 정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6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4문제가 계산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럼 갑니다. 요것도 답만 체크할게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그 다음에 이 수익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거 답이 보여야 돼요. 자, 2번이죠. 지역별 또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피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피할 수 있는 것은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이잖아요. 자, 피할 수 없다, 있다.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면은 그물이 촘촘하다, 촘촘하지 않는다는 얘기 하겠어요. 체계적은 그물이 촘촘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해야 돼요.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줄입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공부가 되신 분들은 2번이 눈에 확 들어왔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하나를 점수를 줬다 저는 봐요. 그 다음 16번도 점수를 드린 거예요. 관리 파트도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거의 기출문제에서 나와요. 여러분 5번 보세요. 부동산 관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이 눈에 확 들어오셨어야죠. 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자, 내가 일부하고 남을 일반 맡기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얘는 자가와 위탁을 혼합한 거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한 게 아니라 불분명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제가 예상 문제 그러니까 지금 다 보시게 되면 15, 16 다 예상 문제 있던 겁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 게 아니라 불분명해지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있다 이렇게 가셨어야죠. 그래서 이것도 또한 답을 고르실 때 항상 기출이 많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골라내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금융 파트는 한 7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물론 금융 파트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부동산 금융의 문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금융 파트가 이제 17번이 이제 PF가 나왔는데 요것도 한번 가만 보세요. 요것도 예전에 우리가 풀어봤던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낸 거란 말이에요. PF의 방식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 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위탁관리 계좌를 운영합니다.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해서 금융기관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시공사를 설정해서 너 책임 준공을 의무 부담을 시키고요.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을 요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사 시공사한테 추가 출자를 또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시행사 개발 이익의 선지급 요게 나왔었어요 기출에. 저 때 우리가 먼저 금융기관 입장에서 위험을 줄인다면 시행사의 개발 이익보다는 공사비가 먼저 지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이 선지급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사비가 먼저 지급된다고 기출이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항상 출제원들은 기출 문제를 보고 돌려내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니다. 자, 18번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대 수익률은 반드시 하나가 나온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우리가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포트폴리오에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의 예상 수익의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단 확률은 호황일 때 40, 불황일 때 60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호황일 때 40, 불황일 때 60이다. 이렇게 제가 그 시험지에다 체크를 하고 푸는 게 또 빠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0.4, 0.6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곱해볼까요? 20%에다 0.4는 8%가 되고요. 바로 곱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6%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1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0.4에다가 2.5를 곱하죠. 25%. 그럼 0.4에다가 25%니까 10%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이 6%가 되고요. 더해봐요. 그럼 16%가 되잖아요. 그 다음, 자, 요건 쉽네. 10%. 자, 우리가 0.4에 10%니까 4%가 되고 6, 8이 48, 4.8이 되네요. 그럼 4.8이 되니까 요거는 8.8%가 되네. 그죠? 그럼 요거는 반띵이야. 0.5니까 요건 4.4 아주 가볍게 출제가 됐네. 4.4 요거는 4.4고 그 다음에 여기가 0.2로 자산 비중이 20, 30, 50을 흐쪽으로 고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걸 0.2에다가 14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2.8%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0을 0.3으로 고치고 곱해버려. 16을. 그럼 4.8%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4.4 나왔으니까 더하면 되지. 2.8, 4.8, 4.4. 그죠? 그럼 우리가 요게 1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12%가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2.8, 4.8, 4.4 요걸 다 더하면 어때요? 이 12%가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요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나왔다는 자체가 그나마 이제 쉽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때요? 요거는 이제 기대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간다면 40, 60이다. 원래 좀 쉽게 내려면 50, 50은 냈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반으로 잘라갖고 가야 되는데 40, 60이 좀 헷갈렸죠. 그래서 요거 40에다가 어때요? 0.4에다 20이니까 8% 나오고 요건 6%, 6%, 16%. 자, 그래서 요거 14, 16, 요건 4.8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4% 우리가 더하니까 어떻습니까? 요건 이제 이렇게 해서 8.8%가 나왔죠. 그래서 나누니 이걸 50%니까 4.4다. 그래서 2.8, 4.8, 4.4를 하게 되면은 12가 되고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12%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본다면 충분히 맞췄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갈게요. 19번 가겠습니다. 자, 19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 공간구조론에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는 그 이론이 나왔고 한 문제가 계산 문제입니다. 그 허프 이론은 이따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자, 기억은 어때요? 두 개의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레인비라고 그랬죠. 레인리는 인구에 비례. 그래서 이거는 소매 인력 법칙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도시 내부 기능 지역의 침입, 경쟁 천위 과정을 거쳐서, 자, 중전 저 고통스러워 기억하시죠? 중심 전위지대,
그다음에 저소득, 고소득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동심원 이론이 되겠고 도시공간 구조가 교통망을 따라서 우리가 이 교통이 선형입니다. 선형. 선형이 부채선자죠. 교통망 나오면 이제 무조건 선형 찍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하고 교통축에 적구성에 직가 영향을 주며 형성되는 것이 성형 이론이 되겠죠. 호이트의. 그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의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전체가 도시가 형성된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다핵심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하나 염리 그냥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이론을 알고 있냐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요거는 어떻게 돼요? 5번이 정답이죠. 소매인력, 동심원 선형, 다핵심이니까 5번으로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공간 구조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요. 이제 20번을 풀 텐데요. 20번이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거미집은요. 계산 문제라는 건 절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계산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A와 B 부동산에 어떻습니까? 시장의 함수 조건에 해서 가격 변화에 따른 동태적 장기 조정 과정을 설명한 거미집 이론에 대한 모형인데요. 자, P는 가격이고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고 가격 변화의 수요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공급은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반응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와 탄력성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A와 B를 한번 볼게요. 자, 수요하고 공급을 본다면 일단은 기울기로서 이제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EP는 자 어떻게 돼요? 500 마이너스 QD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B는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먼저 수요부터 우리 A부터 볼게요. 그러면 요게 QD가 넘어가죠. 그다음 500에다가 마이너스 EP가 되거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때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울기가 갑니다. 그러면, QD가 이제 되고 이렇게 된다는 자체가 이제 이 수요에 대한 탄력성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요거를, 가격으로 놓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놓고, 자체가 가격을 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놓고 본다면은 넘겨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50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QD가 된다는 얘기죠. 요게 기울기를 얘기를 해요. 기울기입니다. 자, 기울기가 이제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까 같이 QD는 500 마이너스 2P다. 그럼 가격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탄력성이 되거든요. 탄력도는 2가 되는데 기울기는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아마 교수님들이 이 강의하는 게 약간 스타일이 다 틀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로 강의하신 분이 있고 탄력성이 강의하신 분이 계시는데 둘 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울기로 본다면 2분의 1이 기울기예요. 그래서 기울기 값에 이제 절대값을 이제 끼워서 2분의 1이 자체가 이제 기울기가 되고요. 자, 얘는 공급은 어떻게 돼요? 3P는 300 플러스 4QS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P가 있고 넘어가면은 100 플러스 3분의 4 우리가 QS가 됩니다. 그럼 3분의 4와 2분의 1을 기울기를 봤을 때 기울기가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공급곡선의 더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자, 그만큼 어떻습니까? 기울기 값은 탄력성과 반대니까 이거는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건 수렴형이 되겠죠. 그래서 탄력성을 본다면 이렇게 이제 계산합니다. 마찬가지로 QS도 QS를 놓고 4를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00을 놓고 4를 놓고 마이너스 4분의 3P가 되니까 탄력성을 본다면 얘가 탄력성이니까 얘가 탄력성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요. 탄력성을 하나 기울기를 하나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QD에 포함된 그 QS 앞에 있는 애가 이제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탄력성을 강의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요것 또한 어떠한 그 편법을 이용해서 빨리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기울기가 2분의 1과 3분의 4는 3분의 4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탄력성은 더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수탄수라 그랬죠. 그죠? 수탄수.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다. 자, 수요의 기울기와 공급의 기울기 중에서 기울기가 더 크잖아요. 근데 탄력성은 수렴형이 이제 돼서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봤을 때 2가 되니까요. 그래서 요건 탄력성과 기울기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아마 기본서도 요번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기울기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은 무조건 수렴형이 되거든요. 이게 수렴형에서 이제 골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두 번째는 발산형보다는 순환형을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은 B를 볼까요? B를 보시게 되면은, 자, B를 보시게 되면은, 자, 수요와 공급을 볼게요. 자, 함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P는, 자, 요거는 그냥, 눈에 싹 띄게끔 해놓네요. 마이너스 2QD죠. 이게 기울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P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니까 우리가 2가 나눠지니까 50이 되고요. 플러스 4분의 우리가 2분의 4가 되니까 2가 되죠. 그죠? 2QS가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자체는 이제 요거와 요거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크기가 같으니까 탄력성 자체도 같겠죠. 탄력성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탄력성을 본다면 탄력성도 똑같이 이제 그 값이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울기 값으로 봤을 때가 더 편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렇게 갔으니까 2와 2가 똑같다? 그러면 순환형이라는 거예요. 이건 수요의 기울기와 공급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만은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다는 얘기죠. 순환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격을 좌측에 놓고 함수 관계가 Q 앞에 있는 요 숫자가 기울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봤을 때 같은 거니까 순환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눈을 딱 보시더라도 좀 공부가 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2다. 그 다음에 요걸 넘기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4가 되니까 요것도 2다. 그러면 요거 순환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췄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시는 게 아마 다음을 또 준비하실 때 좋습니다. 탄력성으로 할 수 있는데 탄력성은 좀 헷갈리니까 기울기로 가서 탄력성은 반대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로서 이제 맞췄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수렴형과 발산형이다. 그래서 요 자체를 굉장히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수탄수 공탄발을 외웠는데 갑자기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4번이 조금 그나마 이번 시험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돼요. 출제원들은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요거보다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낼 거라는 이제 판단을 해서 예상 문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1번은 그냥 거저 줬죠. 양심이 있는 거예요. 경기 변동에서 거미집을 그렇게 어렵게 냈으니 어때요? 그러면 경기 변동은 내가 문제를 그냥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후퇴 국면이에요. 후퇴 국면은 떨어지죠. 내려가죠. 그러면 매수자 중심은 맞아요. 내려가니까. 근데 내려가면은 과거의 사례가격이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이 아니라 상한이죠. 이거는 그냥 줬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5번이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빨리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1번까지 풀었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22번 들어가도록 하죠.